1월 31일 거래처 사무상사의 시용품으로 제공 상태인 제품 20개 중 12개의 구매 의사 통보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대금은 모두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현금 영수증 발행했고 부가가치세 별도 그러면 22번 현금과세죠. 그리고 200만 원짜리가 12개면 2,400만 원치를 팔았네요. 그리고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어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1월 31일 날 22번 현금과세고 제품 팔았고 12개 220만 원 쓰면 알아서 분리되고 거래처는 사무상사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품 매출의 보통 예금이다. 자, 다음 2번 2월 12일 액면가액이 2천만 원인 사채를 2,100만 원에 발행하여 회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사채 발행에 관련된 수수료 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자, 2천만 원짜리 2,100에 발행해서 100만 원 할증 발행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 빼고 그럼 20만 원 할증 발행 그래도 됐네요. 자, 그럼 얘는 부가가치세 없는 거래니까 일반 전표 2월 12일 날 사채 발행하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금액인 액면가를 먼저 대변에 쓰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2,100만 원이 들어왔고 사채 발행비는 현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했고 그럼 나머지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으로 20만 원 되겠다. 그죠? 이거 다음 3번 5월 31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 만기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번 달 보험료 120만 원을 법인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 출국 만기 보험은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4%인가? 그걸 가입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우린 퇴직보험 예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둘 거예요. 근데 퇴직보험 예치금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가시면 아마 퇴직급여로 그냥 바로 비용 날려버리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 근데 원칙적으로는 퇴직보험 예치금 잡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120만 원을 우리 통장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 예금 통장이겠죠. 자, 그럼 5월 31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20만 원이고 차변에 퇴직 보험 예치금.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5일 당사는 7월 3일에 주식회사 우리 상사의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 7월 5일 제품을 납품하였다.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전자세금 계약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대로 공급 시기에 발급하였다. 그날이 우리 인도한 때니까 7월 5일이고 여기 7월 5일이라 적어놨네. 그죠? 그럼 세금 계약서 발행한 거니까 내국신용 구매 확인서 발급받아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12번 매출 영세 7월 5일자로 자, 우리가 판 건 제품이고 금액은 3천만 원.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영세율 구분은 3번. 자, 이번엔 온통 보통 예금으로 돈 주고받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전표 입력 문제는 끝났고,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 분계는 생략 입력하여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하기로 한다. 가산세 계산 시 적용할 미납일수는 91일로 가정하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자, 매출인데 카드 매출이고 공급가액이니까 과세거래겠죠. 그리고 매입에서 원재료 현금 영수증. 그럼 17번 카드과세, 61번 현금과세가 지금 누락된 거네요. 자, 더 이상 문제 없네.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고 분계 생략 맞죠? 그럼 2월 18일 날 17번 매출이니까 카드 과세고 제품 판 거고 금액은 550만 원 쓰면 분리될 거고 진영 상사 거 카드사는 신한카드 분계는 생략. 그럼 예정 누락분 클릭해서 2020년 4월 맞죠? 4월. 자, 다음 3월 28일 날 61번 현금과세고 원재료 275만 원 써서 분리시키고 사무상사 분계 생략. 그리고 예정 누락분에서 4월. 자, 그럼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4월부터 6월. 그럼 이 두 개가 들어와 있죠.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25만 원이 되네요. 그럼 가산세에 가서 25만 원이고 그럼 25만 원에 10% 하고 그리고 예정 누락한 거 확정때 하니까 75% 빼면 25%. 그래서 얘는 6,250원이고 자, 다음 납부지연에 25만 원 2020년 4월 25일 2020년 7월 25일 그럼 91일만큼이 우리 납부지연 가산세고 다음 영세율 과세표준은 없네요. 뭐 세무계산서 반영건도 없으니까 이번 문제는 이걸로 하면 끝이다. 그죠? 자, 다음 2번.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입 명세서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예정신고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되었다고 가정하고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기로 한다. 자, 일단 18년 1기 지금 20년 2기예요. 18년 1기에 과세 면세 건물 취득했죠. 자, 이때 총 8억 중에서 2억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면세 비율이 25%였죠. 자, 다음 18년도에는 18년 2기에는 합이 10억이니까 22%네요. 그럼 이때는 22%고 다음 19년 1기에는 총 12억 중에 3억 그러면 25%네요. 다음 19년 2기는 24%다. 그죠?
20년 일기는 얼마야? 12억 중에 36억, 3억 6천. 그러면 30%네요. 자, 그리고 지금 12억 중에 3억. 그러면 다시 25%. 자, 그럼 이제 면세 비율 확인했고, 자, 먼저 건물은 이때 취득을 했네요. 6월 달에. 그럼 건물은 이때 취득해서 재계산 안 했고, 재계산 안 했고, 재계산 안 했고, 재계산했다가 또 재계산하는 거네. 그죠? 그러면 단기 직전기가 될 거고, 건물은. 자, 화물차는, 자, 건물은 1과세기간에 5%니까 10년간 쓸 거예요. 10년간 20과세기간인데, 그 외 나머지 기타 자산, 자동차나 기계장치는 1과세기간에 25%니까 4개 과세기간밖에 안 쓸 거예요. 그러면 18년 2기 하나, 둘, 셋, 넷. 얘는 운명하셨죠.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잔존 가치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재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과세기간에 얘는 자기 할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럼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업무용 소형 승용차가 있죠. 자, 업무용 소형 승용차는 얘도 3000cc네. 그럼 매입세 공제 통째로 안 되는 거니까 재계산할 이유가 없네요. 그죠? 다음 기계장치는 19년 10월에 샀으니까 얘는 한 번, 두 번밖에 안 됐고, 그럼 24%에 샀는데 30%는 6%라 재계산했죠. 그러면 5% 내렸고, 그럼 건물하고 기계장치만 우리가 등록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서 10월부터 12월에 가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첫 번째 건물의 매입세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취득은 2018년 6월 달에 했고, 단기는 12억 중에서 면세는 3억이다. 그럼 직전은 바로 앞에 12억 중에서 3억 6천이었다. 그래서 5%가 줄어든 거죠. 그죠? 다음 기타 자산에서 우리 기계장치 2천만 원은 2019년 10월 달에 취득했고, 똑같은 거 쓸 거니까 이렇게 하면 끝이죠. 자, 더 이상 시킨 거 없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개만 써주면 끝. 자, 다음 결산 문제니까 일단 일반 전표 12월 31일. 당사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단기분 기여금 2천만 원을 결산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중에서 판매부서 직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800만 원이고 나머지 제조부서 직원분에 해당하는 기여금이다. 그럼 2천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판관비, 확정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 쓰고 나머지는 500번대의 퇴직급여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2천만 원이 나가고 자변의 800번대 퇴직급여가 800만 원. 그러면 500번대 퇴직급여는 12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써주면 해도 끝났고, 다음 7월 1일 7월 1일 아니고 이번 7월 1일 신축한
다음에 관리 및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자, 그럼 3억이고 취득세 1,000만원, 건축 허가 비용 2천만원, 얘는 취등가 포함할 건데 재산세는 비용 처리할 거고 지체상금도 비용 처리할 거고 얘는 구성되는 요소 자체가 아니죠. 그러면 3억 3천만 원짜리네요. 그럼 3억 3천만 원짜리 건물이 20년이고 그리고 7월 달 그러면 825만 원. 그럼 825만 원이면 영업용이니까 자동 계산 갈게요. 이건 여러분 자유인 거 아시죠? 이 금액 알아뒀으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전 수능 계산했어요. 자, 다음 3번 대표이사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려고 한다. 다음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참조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이자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계정은 미수수익을 사용함. 회사 계상에 알려주고 있고 미수수익 처리하라 그러고 그럼 답 다 알려준 거죠. 그럼 우리 대변에 이자 수익을 1376만 2295원 자변에 미수 수익 이 금액 이래 놓고 세무조정 나중에 해줄 거잖아. 그죠? 입금불산이 유보로 잡아뒀다가 미수수익으로 줬다가 나중에 진짜 받으면 추인하거나 하겠죠. 자, 다음 4번에 기말 재고자산 실지조사 결과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재고 수불부 확인 중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제품 2천만 원이 실지 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이면 아직 내 거네요. 근데 반영 안 되어 있으니까 2천만 원 더해서 4,500을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수능 계산은 끝났으니까 자동 결산으로 가서 방금 판관비의 건물이었죠. 건물에 825만 원 써놓고 다음 원재료가 1,500만 원, 제공품이 3천만 원, 기말 제품이 4,500만 원. 그리고 전표 추가하면 얘는 끝. 자, 다음 4번. 다음은 사무관리직인 김태원 씨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초과 자료 입력 사항에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말정산 입력을 작성하시오. 단 가능한 모든 공제를 김태원 씨가 받고자 한다. 자, 중봉 여기서 11월 30일 날 퇴사하고 12월 1일 날 여기 들어왔고 지금 회사가 NC컴이다. 그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만 써주면 되겠네요. 이건 들어가 있겠지. 자, 그럼 가족 현황에서 본인은 6천만 원, 배우자는 소득 없고 아버지는 소득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 수입이 2,400만 원, 임대 소득 관련 필요 경비는 1,500. 그래도 9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 초과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소득에 문제가 있네요. 다음 어머니는 소득 없고 장애가 있으시고 연세 많으시고 장남 나이 장녀 문제 없고 자 어머니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고 부양가족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저 부양가족부터 해놓고 갈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써라 그랬으니까 먼저 김태원 소득명세에서 뭐 이번 회사 거 500만 원 받은 거 하고 얘는 정확하게 적혀 있네요. 그죠? 그럼 전 회사 거 주식회사 중봉 그럼 이제 1900가 나왔고 인적 공제 넣어줄 건데 본인은 뭐 남자고 특이사항이 없고 그럼 배우자 이진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되고 아버지 김진석 아버지는 소득 금액이 있으시니까 안 되고 어머니 이명순 어머니는 경로자의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시고 장남 김찬호는 나이 때문에 안 되고 김가영은 20세 이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은 끝났고 연말정산 자료에서 모두 국세청 자료에 해당하고 본인 자동차 보험료, 보장성 운전자 보험료 뭐 전부 다 공제되는 거죠. 본인 외에는 모친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 되고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다 쓸래요. 84만 원, 36만 원, 100만 원 하면 220만 원, 어머니 거 120만 원. 맞죠? 다음 의료비는 부친 상해 치료 600이고 실손보험 200 수령했으면 400만 원만. 모친 휠체어 구입한 거 장애인 쪽에서 되고 아버지는 경로자고 장남은 안경 50만 원만. 그럼 의료비 가서 먼저 아버지 거 400만 원, 어머니 거 50만 원, 장남 거 50만 원 이렇게 써주면 얘도 입력이 끝났고 다음 교육비는 본인 경영대학원 교육비 문제없고 배우자 정규 야간 전문대학교 교육비 문제없고 장남 대학교 수업료 문제없고 200만 원은 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자금 대출분 그럼 얘 빼고 700만 원만. 이거 나중에 학자금 상환하면서 장남이 받을 거예요. 장녀는 고등학교 수업료 문제없고 교복은 50만 원,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 원. 그러면 28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교육비에서 본인 1000만 원. 다음 배우자 대학생의 600만 원. 다음 장남도 대학생이네. 장남은 700만 원.
다음 초중고에 280만 원. 이렇게 해서 써주면 전액 다 돌려받게 됐네요. 그죠? 자, 더 이상 입력할 거 없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끝나고, 자,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이장우 씨의 퇴직금 계산 방법은 노동부 선택, 퇴직소득 자료 및 소득명세 및 세액 계산을 작성하시오. 얘가 포인트죠. 얘 선택하면 알아서 최근 3개월꼴로 정산이 돼요. 자, 퇴직금 계산 탭에 가서 계산한자 들어가 있죠. 있겠죠. 자, 이장우 씨 퇴직 안 써놨어요? 이런, 믿었던 내가 잘못했구나. 자, 그럼 2020년 8월 31일 안 그래도 방금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안 나왔어. 대설자가. 자, 그러면 자, 예. 자, 이제 됐고, 여기에서 제가 얘가 포인트라고 한 건 얘 누르면 평균 임금하고 다 맞도록 나왔죠. 그럼 얘는 끝난 거예요. 그럼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퇴직금 지급은 8월달 근로자고 이장우 하면 다 나왔죠. 그만둔 날도 31일 전부 다 맞고,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 끝이죠. 자, 다음 시킨 게 이거, 그죠? 그리고 세액 계산 작성하시오. 뭐 이거는 영수증 안 눌러봐도 되겠죠. 여기서 이거 눌러보라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얘는 그냥 보는 거니까. 그 느낌은 나도 옛날엔 가졌어. 자, 이제 문제 5번. 자, 1번. 당사의 접대비에 대한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접대비 계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접대비 지출액 모두 건당 기준금액 초과분이고 언급된 거래 외에는 모두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 22억 2천만 원, 이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5,200, 판관비 접대비에는 다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이사가 업무하고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이고 임원카드 사용한 게 89만 원. 이건 우측격 징빙 아닌 거고, 복리후생비 재적용비에는 다음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직접 생산한 원가 120만 원 제품을 거래처 사업상 증여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부가가치세 수령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198만 원이 접대비가 되겠네요. 그죠? 시가하고 그리고 간지공급의 매출세액하고가 접대비죠. 자, 그럼 접대비 조정명세서로 가서 자, 먼저 불러오기 하고,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얘가 얘구나. 임원 개인 카드 거 잘 들어와 있네요. 그럼 먼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5,200만 원, 기업회계 균형상 수익금액 22억 2천. 자, 얘네들은 잘 들어와 있고, 자, 그럼 대표이사가 판관비에 업무하고 관련 없이 231만 원. 그럼 전부 다 했으니까 이 금액도 줄어들겠죠. 얘는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금액이니까 안 들어가 있나 봐. 법인카드 썼나 봐요. 자, 그리고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198만 원. 얘는 198만 원. 하지만 문제될 건 없다. 그럼 조정할 거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대표자 개인적 쓴 거니까 상여. 그리고 한도 초과 낮다면 한도 초과까지 낮네. 자, 그럼 개인적 경비 231만 원,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기타 사회 유출,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4개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갑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자, 이자가 있고 갑은행 지급 이자 중 200만 원은 토지 건설 자금 이자에 해당한 자본화 대상. 그럼 얘는 건설 자금 이자로 조정해 주면 되고, 업무무관 자산 내역은 대표이사 사용 목적으로 별장을 전년도에 2억 원에 취득하였다. 자, 이번 문제 보너스 문제 같은 느낌이다, 그죠? 자, 토지니까 업무무관 부동산의 전년도니까 1월 1일, 전기 2월 2억 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자해하고 있는 것 같아. 800만 원, 갑은행 거에 건설자금 이자가 200만 원 있는 거고, 6% 900만 원, 4% 700만 원. 그럼 이제 얘 건설자금 이자랑 얘 이것만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업무무관 자산 지급 이자는 기타 사회 유출, 건설자금 이자 200만 원은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자, 2번 끝이네요. 우리한테는 보너스 같은 존재였어.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이번에 제네시스가 있고, 얘는 우리가 취득했네요. 그리고 말리부가 있고, 얘는 렌트 임차 있네요.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를 잘 들어가 있네. 문제가 뭐였어? 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작성하는 거네요. 다른 건 다 들어가 있는 거네. 자, 그럼 제네시스는 총 주행거리 25,000, 업무 사용거리 22,500. 그럼 25,000, 22,500. 그럼 90%고 6천만 원의 감가상각은 1,200, 유류비는 500만 원, 보험료 150만 원, 자동차세 78만 원. 자, 그럼 10% 업무 미사용 비율만큼은 불공제고, 또 감가상각 한도 초과도 280 떴네요. 다음 말리뷰는 4만, 임차료가 1,200만 원, 유류비가 360만 원. 얘도 한도 초과가 40만 원 떴네요. 그죠? 지금 얘 280 그리고 얘 40 합쳐서 320이죠. 얘는 자가고 얘는 렌트니까. 그럼 우리 감가상각 까먹기 전에 자가는 280, 렌트는 40. 그래서 320 적혀 있는 거고, 업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상여다. 이렇게 처리하면 얘는 끝이네요. 네?
192만 8천 원. 아래 걸 봤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 자, 다음 4번.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단기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자, 자비익에는 법인세 과다 납부분 환급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입금불산입이죠. 납부할 때는 송금불산입, 법인세 돌아오면 입금불산입, 그리고 기타로 처리할 거고, 수수료 비용에 대주주인 출자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비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 400만 원은 비용 인정 안 하니까 송금불산입, 출자 임원이니까 상여. 퇴직금연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으로서 정관 규정에 의한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 송금불산입 상여. 자기주식 처분이익, 우린 법인세법은 입금으로 보니까 입금산입, 자기주식 처분이익, 기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되어 있대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내려라고 차감 조정에 매도 가능 증권 유보랑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가산 조정에 역조정 들어가서 우리는 기타로 처리할 거고, 법인세 비용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종합 선물 세트네. 그죠? 지금까지 했던 것들 복수시켜 줬어요. 자, 그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가서, 자, 첫 번째는 그냥 입금불산입이니까 자비익 800만 원 기타. 다음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 400만 원 상여. 다음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500만 원 상여. 다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70만 원 기타. 다음 매도 가능 증권 350만 원 내려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50만 원 기타 처분하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 2천만 원이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죠. 다음 5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단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자, 갑을 다 작성하니까 갑에서 쓸 자료고, 자, 기타는 전기말 자적을표 기초잔액 이야기하는 거고, 둘 다 가산조정이었네요. 평가감. 그럼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500. 얘는 추인하고 얘는 다시 발생할 거고, 재고자산 평가감된 재고자산이 모두 매각되었고 단기 말에는 재고자산 평가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얘만 추인하고 끝. 단기 세금과 공과금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액이 70만 원 있다. 예, 유보 발생 증가에 70 하나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600 있었는데 600 추인되고 500 올해 생겼고,
재고자산 평가감이 100만 원 있었는데 추인되고 올해는 발생 안 했고, 다음 세금과 공과금이 올해 70만 원이 발생했다. 자, 이게 지금 2번 기타에 있는 자료죠. 그럼 자적가표에 가서 기초잔액은 2억 252만 원, 2억 1960만 450원. 자, 그럼 얘는 1억. 자, 얘는 70. 얘는 하면 이 금액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만 하면 끝이다. 그죠? 법인세 문제가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자, 다음 이론 문제로 갑시다. 바로. 자, 1번.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말하는데 그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자, 1번 광물 자원에 대한 추정 매장량 변경. 얘는 추정의 변경이고, 매출 채권 대손 추정률 변경은 추정의 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은 제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했죠. 얘는 정책의 변경. 감가상각 대상 자산 내역 연수 및 잔존가액의 추정 변경. 얘는 추정의 변경이고.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이 일부러 그랬나? 추정 적어줬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도 법인세 비용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기에 발생한 차이와 실현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자, 이 4만 원에 대한 게 실현되는 게 내년이라는 거고, 근데 올해 얘가 들어와서 10% 세율을 받는 거고, 내년에 얘가 그 실현되게 되면은 20%를 받는다는 거죠. 2020년 초 이연법인세 잔액은 없으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200만 원이다. 미래 과세소득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20%다 맞는다고 이의제기 신청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200만 원의 재고자산 평가감 가산조정, 접대비 한도초가 가산조정. 그러면 20만 원 더하면 220만 원이고, 이거에 지금 올해는 세율은 10%는 22만 원이고, 그럼 올해 22만 원인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22만 원이 법인세가 나왔지만 4만 원에 대해서 내년에 20% 맞게 되면 차기 법인세 부담분이 4만 원에 20%가 되죠. 그러면 8천 원이죠. 아이고. 8천 원. 그럼 얘는 단기 법인세 비용 법인세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에서 8천 원 빼면은 21만 2천 원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당사는 2020년 5월 아름사로부터 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어음 50만 원을 2020년 6월 매입처인 다음사에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배서 양도하였으나 금일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음사에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어음 대금 및 부도 관련 비용 3만 원을 지급하고 아름사에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 부도어음으로 회계 처리될 금액은, 자, 일단 50만 원은 부도어음과 수표로 할 거고, 자, 얘는 뭐라고 할 거예요?
일반 전표 나오면. 예, 일반 전표 나오면 대변의 당좌예금, 차변의 얘도 부도금과 수표라고 쓸 거죠. 그러면서 거래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표현, 우리 말은 아니구나. 기초반에 말하는구나. 소송하면 소송 비용도 다 청구하는 것처럼 부도 상환 청구할 때, 경매 들어갈 때 이것까지 전부 다 같이 넣을 거예요. 그 비용 날리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전부 다 부도금과 수표라고 처리해 둘 거죠. 얘도 그렇고 지금 얘 부도 지금 청구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부도금과 수표로 처리할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일반 전표에도 나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거래처 안 써서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쉬울 리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음 4번. 다음 자료를 보고 해당 국채의 취득 원가를 구하시오. 국채 액면가액 및 액면 이자율이 100만 원이고 국채 발행일 및 발행가액이 1월 1일 날 95만 원. 취득일 및 취득가액은 우리 회사는 7월 1일 날 취득했고 102만 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금액에 취득을 했지만 지금 발행일로부터 6개월 뒤죠. 그러면 이 12%면 12만 원. 그러면 6만 원만큼은 우리 취득 가격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빠지니까 이 금액에서 6만 원을 빼면 96만 원. 6만 원 어디서 구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취득하기 전까지의 국채 이율. 자, 그래서 96만 원이 답이 되네요. 자, 다음 5번. 주식회사 다우의 주식을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왜 이런 표현을 썼어? 않고라고 했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겠지. 그럼 6월 5일 만 원에 취득하였다. 주식의 19년 12월 말 공정가치는 1,700원. 20년 12월 말 공정가치는 1,300원이다. 20년 12월 말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되는 평가손익의 잔액은 얼마인가? 그렇죠. 취득한 금액, 지금 평가할 금액. 차이는 300원 올랐네. 그래서 평가이익 300원이다. 이제 이론에서 얘네들이 제일 쉽죠. 취득원가하고만 쭉쭉 가면 되잖아, 바로. 자, 다음 6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생산 진행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된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자, 화성품이나 공성품 없대요.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이고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완성 수량은 700개, 기말은 200개. 그래서 얘는 900개죠. 그죠?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얘 둘이 더하니까 2,270만 원. 270만 원을 900개로 나누면 한 개당 3,000원. 3927.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죠? 자, 다음 7번. 보조부문과 제조부문 간의 용역 제공 비율이 다음과 같을 때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보조부문의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고 A1 부분부터 배분한다. 자, 그럼 보면 A1부터 배분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단계 배분법이니까 25만 원에 A1 25만 원 가지고
얘의 30% 75,000원, 얘는 50% 125,000원 맞죠? 자, 그리고 얘의 20% 5만원. 그럼 다음 A2에 대해서는 31만원에 얘가 지금 5만원 받았으니까 36만원을 가지고 하면서 얘는 무시하고, 그러면 36만원에 곱하기 5 나누기 9 하면 얘는 20만원. 그럼 얘는 16만원. 물어본 거는 P1이니까 27만 5천원.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8번.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을. 자, 이번에도 매출 원가 들어갈 거를 판관비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럼 법인세가 증가된다. 똑같이. 그죠? 매출 원가가 증가된다. 지금 매출 원가 처리할 거 처리 안 한 건데 줄어들어야지. 그죠? 판관비가 감소된다. 판관비로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증가돼야 되겠죠. 매출 총이익이 증가한다. 매출 원가가 줄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9번. 다음은 조업도 증감에 따른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의 형태를 요약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을. 자, 그럼 총원가 이거 우리 본 적 있죠? 우리 변동비 총원가는 비례적이고 고정비는 일정, 얘도 일정할 거고, 단위당 원가는 변동비는 일정하고 얘는 반비례니까 감소, 증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일정 감소, 일정 감소, 일정 증가. 답은 1번. 예. 자, 다음 10번. 당사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 제품을 2,500개 생산하였으며 직접 노무비는 400만 원이 발생하였다. 시간당 실제 임률은 1,000원이며 시간당 표준 임률은 900원이다.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은 2시간. 10월 직접 노무비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AP 곱하기 AQ가 얼마라는 거죠? 그렇죠. 400만 원이다 라고 실제 표준 노무비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실제 임률이 1,000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AP가 1,000원이죠. 그러면 1,000원 곱하기 4,000원이죠. 얘가 AQ가 되겠죠. 그죠? 지금 얘가 AQ죠. 자, 다음 SP 곱하기 AQ. 그럼 SP는 900 표준 임률 900원 곱하기 4,000원 하면 49, 36, 36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SP 곱하기 SQ 하면 900원에 곱하기 우리 실제 생산은 2,500에 곱하기 시간당이니까 2 하면 5,000원에 59, 45, 450만 원. 자, 그럼 지금 얘 둘이는 임률 차이고 얘 둘이가 능률 차이고, 그럼 얘는 지금 90만 원만큼 작게 나왔다. 그죠? 그래서 90만 원 유리한 차이. 답은 2번.
정말 이것만 생각해내면 나머지는 따라갈 수 있겠죠. 얘가 실제다라는 거 알고 자꾸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 앞에 다 이렇게 줬는데. 그래? 이거 계속 이거 못 찾는 사람은 망하는 건데. 자, 이제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해당한다. 당연히 부도 발생하고 나서 이후의 채권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되고 2번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 매출금 미수금 되고 3번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1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이거 우리 개정되면서 나온 거죠. 얘가 2년이죠. 그래서 얘가 틀린 답이고 자 4번에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의 인채권 30만 원으로 바뀐 거니까 얘만 틀렸네요. 자, 다음 12번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1번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얘는 되고 그냥 가산세 부과는 안 되고 경정 시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는 경우 이게 뭔 경우죠? 조사 걸려가지고 거기서 할 때죠. 이때는 망하진 않아요. 나하고는 멀어지는 거지. 그럼 이때는 우리 그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 시 가산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제출 불성실이 0.5%. 다음 소정 신고할 때 우리 공제 받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 그리고 예정 신고 때 제출할 합계표를 확정 때에도 공제 받는 거잖아. 우리 다 이거 공제 받는 걸로 계산하는 거죠, 실기에서. 그래서 답이 2번. 다음 13번. 다음 중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개발 영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얘도 세액 공제 받을 거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지분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주주임원의 전담요원의 인건비 얘는 안 되죠. 10% 넘어간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아니고 4번에 전담 부서 등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대학 위탁 교육 훈련비 얘도 우리 해당 사항이고 4번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 개인에게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 비용 이것도 우리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14번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름무역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음 상사에 1,500만 원에 공급하였다. 그 관세 과세 가격이 600만 원, 관세가 120만 원이라고 할 때 아름무역이 거래 징수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단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였고 예시된 것 이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상황? 지금 아름무역이 다음 상사한테 물건 팔았는데 아름무역은 보세구역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걸 우리나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구역 들어온 걸 우리나라에 팔 때
지금 다음 상사가 우리한테 1,500에 대한 금액으로 물건을 파는데 수입에 대한 걸로 하기 때문에 세관장한테 지금 이 금액에 수입세금 계산서 받으면서 거래징수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에 대해서 아름무역은 이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거래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 중에서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로 해서 떼간 금액을 뺀 나머지를 거래징수할 거예요. 그럼 15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에서 그럼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 과세표준이 관세나 아니면 관세 과세 가격이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720만 원의 10%니까 72만 원을 빼면 78만 원만 거래징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비싸게 사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거래징수 세관장이 72만 원 가져간 거고 그리고 그 세무서에 내는 거고 아름무역이 78만 원을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78만 원이다.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보지 마요. 문제 안 좋아요.